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이중고 은행 위기와 디폴트 우려. 네,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해서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중소형 은행들의 줄줄이 또 파산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연희님 최근에 이렇게 은행들이 좀 파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까요? 네, 저희 토마토랜드 처음 시작할 때 네. SVB 파산과 관련해서 이슈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은행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구원 투수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이를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방송 이후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또 하나의 은행이 파산이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미국의 14위 되는 이제 은행인데요. 이번에 파산을 했고요. 저희 그때 5월 1일 쉬었을 때 기사가 발표가 됐죠. 네. JP 모건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제 14위면은 사실 그렇게 규모가 또 작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은행은 왜 파산을 하게 됐나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지난달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분기에 고객 예금액이 한 4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 지역 은행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예치금을 빼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총 예금액 중에 한 67% 정도가 기업 고객이에요. 그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보다 높은 고액의 예금을 인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의 불안감을 느꼈던 기업 고객들은 예금을 빼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뱅크런의 조짐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시기에 이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쵸.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었던 이 대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도 똑같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국에서도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뱅크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11개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한 40조 원 규모를 예금을 넣기도 했었고요. 또 연준에서도 134조 원가량 긴급 대여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 계속해서 폭락하면서 파산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산에 대한 이유들을 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딱 불거졌는데 JP모건이 좀 구원투수처럼 딱 등장을 했어요. 인수를 하겠다 해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떤 게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이슈에 대해서. 네, 이번에도 다행히 또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죠. JP모건이 등장을 해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주가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 5월 1일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겠다 이제 저희가 쉴 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JP모건이 한 18개월 동안은 구조조정에 대한 비용을 한 20조 원을 들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또 인수를 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은행 위기에 대한 위기들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도 지역은행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도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했다고 해서 이게 또 미국의 재정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것 쪽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파산을 하고 JP모건 쪽에서 이 불안의 불씨를 꺼주면서 소방서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 아이스크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부모가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흘린 거를 닦아주는 이런 느낌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닦아주면 이게 또 구원투수처럼 등장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체력이 바닥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 파산 사태가 불거졌을 때 대형 은행들이 이를 뒤처리를 좀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일단은 불을 끄고 있는데 과연 이제 불씨가 남아있지 않고 다 꺼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JP모건이 인수를 해줬지만 물론 그 다음에도 뉴욕 증시가 흔들흔들했어요. 중소형 은행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뭐 다음 타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나요?
그 다음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팩웨스트 이제 은행인데요. 역시나 1분기 예금 수신액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앞서 파산했던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얘도 똑같이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시장들의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팩웨스트가 발표를 하면서 4일 동안 한 4일에 이제 50% 넘게 폭락을 했었고요. 이 팩웨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코메리카, 자이언스와 같은 다른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미국 금융당국에서 은행주에 대한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JP모건에서도 최근에 지방 은행들이 이제 주가의 급등락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했지만 지역 은행들 생각보다 재무 건전성 좋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또 상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군요. 이번에 또 FOMC 결과가 또 있었잖아요. 네.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뭐 아무래도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가요? 네,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FOMC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어쨌든 인하하겠다 이런 시그널보다는 그쵸,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 쪽에 공식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위기 요인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상업용 대출 비중이 높았던 이제 중소형 은행들 괜찮다고는 말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 심리 때문에 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 위기감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은행들이 처음에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은행 전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거의 다 중소형 은행주들 위주고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이런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사업성으로 의한 그런 개별 이슈라고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네, 물론 개별 이슈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뭐 상업용 부동산을 예로 든다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네. 당연히 오피스 쪽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성보다는 또 이제 은행이라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요하죠. 만큼 네. 이 신뢰로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사람들은 이제 예금을 맡기는 것이 예전만큼이나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최근에 은행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은행 예금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은행 시스템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고 이번에 파산했던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직접적으로 겪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공포라는 감정이 훨씬 더 전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모도 하고 뇌동매매가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SNS로 워낙 소식통이 빠르게 전달되다 보니까 여기서 위기가 생겼대라고 하면 이 공포적인 감정들이 금방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또 디지털 뱅크런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만큼 여전히 이제 은행 리스크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행들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비자들도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대한 위기들도 이렇게 좀 불거지고 있고 상당히 은행들이 또 파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 증시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도 보니까 디폴트 우려도 상당히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이제 다가오는 6월 1일에는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옐런 장관이 말하는 부채 한도가 뭐냐면 연방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 누적 상한선이라는 건데요. 이 부채 규모가 이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상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 승인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액은 31조 4천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4경? 2천조?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 네. 발음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인데요. 이미 이 상한선에는 1월 달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1월에 이 상황이 도달이 되고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재무부 쪽에서 어느 정도 뭐 다른 쪽에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러면서 특별 조치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1월에 상한선에 도달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왜 진작에 높이질 않았을까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치권의 이제 기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에 좀 대립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1월에 상한액에 도달을 하면서 부채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요. 네. 공화당 쪽에서는 부채 한도를 증액해 주는 대신에 재정 지출 규모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하도 이제 지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을 줄일 건 줄여라 이런 식으로 좀 여야 간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가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돈을 빌리거나 뭐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방법에서 이제 그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좀 경제적인 고통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1960년대 이후부터 이 상한선에 대해서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줬어요. 한 80번 정도 가량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2018년 오바마 정부 때예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부채 한도 인상을 끝까지 해주지 않다가 이제 만기일인 이틀 전에 그걸 인상을 해주면서 굉장히 뉴욕 증시가 출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상한선을 승인을 안 해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슈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또 속 시끄러운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내일인가 모레 이 상한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는 현지 시간으로 9일 회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6월 1일 정도면 디폴트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옐런 의장이 계속 경고를 좀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지만 이 부분도 유의 주시하셔가지고요. 뉴욕 증시 영향까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금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최근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18년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규모를 점점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는데요. 미국의 국채를 줄이는 반면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이 2,076톤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쪽에서도 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에서도 금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에서도 금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은행권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고 또 앞서 말했던 디폴트 우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국에서도 이제는 좀 안전자산 정말 금에다가 좀 보유를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치솟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으로서 또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은 그동안 이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파워를 좀 높이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좀 미국 쪽에서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이럴 때를 좀 기회로 삼지는 않을까요? 네, 중국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겪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조금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고립되고 이제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16%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1% 수준이었는데 거의 16배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중국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랑도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석유나 천연가스에는 보통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이제 위안화로 석유랑 천연가스를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을 할 수가 없는가?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탈달러화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이제 3월에 중국의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8% 정도로 늘어난 반면에 달러의 결제 비용은 기존의 83%에서 47%까지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지금 달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진격의 위안화 이런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위안화가 굉장히 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기축통화가 위안화로 될 것인가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버크셔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갔던 유튜버분들이 그 내용을 좀 정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 기축통화 관련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워런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말고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옵션은 전혀 없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기축통화의 전제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는 없고 중국 역시 아직 미국에게 덤비기에는 아직은 모자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서 불거지는 위기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디폴트 권고 등이 좀 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